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한국 언론계에서 외유 내강형의 올곧은 언론인으로 꼽히는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 고문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주목할 만한 일련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메인 제목이 부정선거와 내란범들이고 부제목이 윤석열 계엄에서 조기 대선까지로 붙어있는 이 글은 처음에 시작하는 목차를 제외하고도 모두 11편의 시리즈물입니다. 한 편 한 편이 상당히 긴 분량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글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선거 부정 의혹 문제, 헌법재판소와 법원, 한국 언론과 정치권의 종합적 문제점들을 파헤친 글들입니다. 이신우 고문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한국의 제도권 언론인 가운데 보기 드물게 한국식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칼럼을 썼으며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에 참여하자는 시민운동에도 우호적인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는 1953년 충남 보령 출생으로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문화일보 도쿄특파원과 논설위원, 논설고문을 지낸 뒤 퇴직해 현재 강원도 영월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0년대 후반 저는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이신우 고문은 문화일보 도쿄특파원으로 함께 일본에서 근무했는데 이 고문에 대해 저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의 올곧은 언론인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로그의 필자 소개글에 퇴직 후 영월 한 구석에 자그마한 밭대기 구입에 농막을 짓고 세월을 낚는 중입니다. 거창하게 귀거래사라고 할 것은 없고 그저 주경야독 겸 이것저것 끄적일 생각입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가 블로그에 올린 부정선거와 내란범들 시리즈 내용을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면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편 즉 메인 제목과 같은 부정선거와 내란범들이란 항목의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편만 하더라도 상당한 분량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신우 고문은 부정선거와 내란범들 연장물 중 목차를 제외한 10번째 글인 부정선거와 내란범들이란 같은 항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파면에 관한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은 없었다. 헌재는 헌법학계나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마지막까지 거론한 쟁점들도 묵살했다. 첫째, 국회의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2번에 걸친 투표 절차야말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둘째,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소추안에서 철회했다면 이는 중대한 소추 의결 내용의 변경이란 점. 셋째,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반박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른바 줄탄핵 일방적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재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심지어 증거로서 효력을 상실했다는 증언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이호선 국민대 법학교수를 인용,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룰 계엄군 국회 투입이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등을 헌재가 사실로 인정하고 사실상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본다며 이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 결과를 예단하게 하는 것으로 헌재 권한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옳고 그름의 고민은 없었다. 내 편이 누구냐만이 판단 기준이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건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 측 소추인단의 주장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파이낸스 투데이 4월 5일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이 정상적으로 작성한 판결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작성된 정치적 판결문이라는 주장이다. 헌재의 독단은 더 이상 탄핵 인용 주장의 합리성과 심지어 헌재 자체의 존재 근거에 대한 한목적성까지 상실할 정도다. 이런 헌재가 더 이상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자유우파 시민은 제기할 수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것이 제1사명이다. 헌재는 이런 임무 수행을 가능케 하기 위해 최고재판소로서 국가의 어떤 기관도 가질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범접하기 어려운 절대 반지가 끼어 있는 것이다. 국민이 헌재에게 그런 권력을 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87년 이후 40년 가까이 권력을 누리다 보니 자기들 스스로 신격화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고대 그리스의 신전에는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들이 있었다. 그 여사제가 신이 되어버린 나라, 헌재만이 아니다. 이런 경향은 사법부 전체에 널리 퍼져 있다. 법률 적용에서 유추 해석은 이현령 비현령의 또 다른 수단이다. 나치 독일의 판사들과 법률가들은 형법에서의 유추금지 원칙을 폐기하는 데 찬성했다. 원래 유추금지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원칙이다. 유추의 허용은 결국 새로운 범죄의 범죄를 도입하거나 적어도 기존 범주를 재해석할 자유였고 이는 나치 법률가들이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 부합했다. 헌재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결정적 사유로 유추문법을 남발했다. 시민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되는 혐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를 지녀야 한다. 그것이 자유주의 형법을 지탱하는 법 절차다. 그러나 나치 체제는 이 모든 규범 조건을 무시한다. 형법을 국민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헌법과 형법 적용은 이렇듯 나치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 반대로 어떤 정치인에게는 온갖 법률을 농락하며 무죄 철갑 외투를 씌워준다. 이 나라의 법체계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것도
다름 아닌 그 잘난 법률가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신우 고문이 말하는 어떤 정치인에게는 온갖 법률을 농락하며 무죄 철갑 외투를 씌워준다. 누군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재는 법도 논리도 없는 기관이다. 오로지 있다면 기성전 친 이재명뿐이다. 판결이 모순되어도 상관없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 권한이 없다고 거부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는 누가 임명했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마은혁은 임명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는 지명이나 임명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정이다. 그렇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도 임명 무효여야 마땅하다. 조한창이나 정계선은 왜 임명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헌재는 2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재촉까지 했다. 2달 만에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한 판단이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이쯤 되면 뇌구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의 사법체계는 완전히 망가졌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쯤 되면 공화국의 틀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나 법을 운용하는 과정을 더 이상 이런 삼류 법률가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게 되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길을 터야 한다. 중요한 결정은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당연히 국민의 몫이 돼야 한다. 국회가 탄핵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사회적 흉기로 변질된 헌재가 스스로 끼고 있는 절대 반지를 회수할 때가 됐다고 많은 양식 있는 법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오후 2시경 첫 메시지를 냈다. 그의 성명은 극히 짧았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감방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달랐다. 여전히 단호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리셋 코리아 윤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 다음 날인 5일 광화문 광장은 조기 대선 필요 없다, 헌법재판소 해체를 외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이 이날 주최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는 오후 2시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8천 명이 참가했다. 무대 위에선 헌법재판관 8명을 역적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반국가 세력 척결한다, 국민저항권 발동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거나 우산에 붙인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광화문 자유우파 집회는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광야의 외침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렇게 된 지도 오래다. 아무리 많은 참가자들이 좌파 집권 세력을 규탄해도 그들은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정부 기구들을 완전히 장악한 그들로서는 자유우파 집회를 두려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보수우파 나름의 정의의 외침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투쟁 전략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자유우파 세력만 모르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헌재 파면 선고는 국민을 다시금 미몽에서 일깨웠다는 점에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우파 스스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이후 경계심을 풀고 방심 상태에 빠져있던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규현 중앙지법 판사가 좌파의 과도한 정치 공세를 오로지 법리를 통해 막아냈다는 사실을 법치의 승리라고 판단,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점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신적 해이와 자만심에 되치기를 가한 것이 헌재의 파면 결정이었다. 체제전쟁은 법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각도에서 봐야만 초등학생 모의재판보다 저열한 판결을 낳은 헌재 선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나치 체제는 바로 법률가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완성됐다. 현 사법체계가 사회 구성원에게 정치적 허물을 조장하고 강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특정 이념의 앞잡이들로 구성된 재판소가 내놓은 헛소리나 따르자고 자유우파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안 될 말이지만 이따금 대체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법치와 자유를 회복하고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 장치는 바로 힘이라는 사실 말이다. 윤 대통령 파면 후 일주일 만인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내란에 대한 청산이 끝난다고 본다면서 그가 말하는 내란 세력, 즉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아가 보수 세력의 청산을 공식화했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내란 세력 청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심지어 사전투표로 내란 종식이라는 표가 적힌 플래카드가 전국 방방곡곡을 장식하기도 했다. 사전투표가 내란 종식에 버금가는 중요한 행사란다. 제발 사전투표 좀 해주세요라고 직접 말하기에는 뭔가 쑥스러운 일이라도 있나.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발표가 있자마자 사법부가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5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갑자기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의 대장동개발 특혜 등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이진관도 공판기일을 대선 뒤인 6월 24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낸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절차 진행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아니나 다를까 법원의 갑작스런 꼬리말기로 이 후보의 대선 전 사법 리스크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법조계에서는 입법부가 정치 권력에 의해 휘둘리는 모습은 처음이라며 이구동성으로 개탄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 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8일 뉴델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미룬 것은 사법부가 정체 압박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굴복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다. 법조계가 정치 건물 앞에서 겁먹은 표정을 지은 것부터 사법부의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다. 당장 대법원이 겁을 먹었다는 징후를 읽은 좌파들이 일제히 피냄새가 나는 곳으로 몰려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고 발표했으며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기회를 만난 듯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어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애초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파기자판, 즉 대법원 스스로 판결했어야 했다. 단숨에 정의의 판결을 내리고 이재명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그 자체가 유죄 판결을 고등법원에 떠넘긴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사법부가 너무 순진했다. 정치인 이재명은 이 나라 하늘을 온통 협박과 회유로 뒤덮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마는 인간형이다. 그런 인간 유행에게 겁먹은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곧바로 반격의 기회를 헌납하는 것이다. 맹수에게 뒤를 보이는 모습은 자신을 공격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영국 BBC TV 휴먼 플래닛의 흥미로운 영상이 있다. 이 시리즈 중 The Tradition of Intimidating the Lion's는 인간과 사자 간의 대결에서 용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도 다큐멘터리로 소개된 바 있다. 아프리카 케냐의 도로보족 사냥꾼들은 사자가 사냥한 먹이를 아무런 공격무기도 휴대하지 않은 채 빼앗아오는 전통을 갖고 있다. 도로보족은 동아프리카 지역의 원시 부족으로 주로 채집과 사냥을 해왔다. 도로보족 사냥꾼들은 주로 3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 사자들의 사냥 과정을 몰래 추적해간다. 영상에 따르면 사자들이 들소를 사냥하고 쓰러뜨리자 곧이어 이들 사냥꾼들이 경험 많은 연장자를 앞세워 사자들에게 다가간다. 아무런 겁도 없이 다가오는 모습을 목격한 사자들은 놀랍게도 먹고 있던 들소를 포기한 채 겁을 먹고 도망친다. 단순 무식하게 사자들의 의표를 찌르는 모습이다. 이들은 커다란 고기 부위를 칼로 자른 후 사자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사라진다. 물론 사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남겨준다. 이 영상에 나오는 연장자는 말한다.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다. 사자도 사람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 다 행복한 방법이다. 대법원이 파기자판했더라면 모든 정치적 혼란은 일거에 정리됐을 것이고 이 같은 결과는 오히려 대법원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한 대법원이라는 역사적 기록도 남겼을 것이다. 대법원 보고 실물사자와 맞서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법치사회를 떠받치는 법률이 엄연히 살아있고 법원은 그저 그 법률을 정확히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성문법을 포기한 채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채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뭔가? 다름 아니라 상상 속의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책임을 떠넘겼고 고법은 한 수 더 떠 책임을 정치권으로 전가했다. 이런 틈새를 간파한 이재명과 그 권력 집단이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그대로 놓칠 리가 없었다. 6.3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였다. 이 후보는 1728만 7513표를 얻으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 1639만 4815표 48.56%를 뛰어넘었다. 이 대통령은 2위인 김 후보를 8.27%포인트 289만 1874표 차로 앞섰다. 최종 투표율이 79.4%로 집계돼 20대 대선 77.1%보다 약간 높았다. 선거 프로세스의 정당성 여부야 어떻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많은 사람이나 기관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그런 흐름이 대세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필자를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대선 며칠 전 인터넷에 떠돌던 어느 선거 예측 지표였다. 필자가 그 지표를 목격한 것은 정확히 5월 28일이다. 처음에는 수많은 관심병자나 장난꾸러기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나중에 대선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너무 놀라 급히 그 흔적을 찾아 나섰다. 무려 대선 일주일 전이다.
인터넷 아이디 싸가지 충만이 올린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다. 자수합니다. 부정선거 남한 총책 이재명 48.5%, 김문수 41%, 이준석 8.5%, 기타 2%,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5% 세팅 완료. 사전투표율 낮게, 본투표율 높게, 전체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낮게 세팅. 놀랍게도 6.3 대선 최종 집계와 너무나 흡사하다. 공식 집계인 이재명 후보 49.42%, 김문수 후보 41.15%, 이준석 후보 8.34%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0.92%포인트, 김문수 후보는 0.15%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0.16%포인트의 편차밖에 없다. 틀린 것이 있다면 마지막 문장 전체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낮게 세팅뿐이다. 전체 투표율은 이번 대선이 전보다 2.3%포인트 높았다. 필자 이야기가 허황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에서는 이미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 소셜 네트워크 X에 올라와 있어 아마도 거기까지는 그들의 손이 닿지 못했나 보다. 정확히 오전 11시 50분 2025년 5월 28일로 날짜와 시간대가 박혀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X나 X의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가 날짜를 조작했다는 가설밖에 남지 않는다.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아니나 다를까 6.3 대선의 각종 지표는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 재외국민 투표 결과는 253개 선거구 가운데 이재명 대 김문수 252대 1이다. 이 후보가 패배한 숫자 1은 선관위 직원의 실수 아닌가 싶을 정도다. 해외 나가면 애국자 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해외 국민이 좌파 성향으로 돌아섰다 해도 전국 선거구 253개가 하나 같을 수는 없다. 국힘당이 승리한 서울 강남구에서조차 재외국민 투표는 이재명의 승리다. 그렇다 한들 너희들이 어쩔 건데라고 한다면 물론 할 말이 없다. 사전투표율 집계에서조차 이상현상이 발견된다. 20대 대선의 시간대별 사전투표율과 21대 대선에서 시간대를 1시간씩 앞당긴 사전투표율을 대조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편차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20대 선거에서 오전 7시 사전투표율은 0.58%였다. 그런데 21대 선거에서는 6시에 0.58%를 기록한다. 20대 8시 1.20%와 21대 7시 1.20%, 20대 9시 2.14%와 21대 8시에 2.14%씩이다. 20대 N+1은 21대 투표율 공식이 이틀 연속으로 적용된다. 3년 만에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정확히 1시간씩 앞당겨졌다는 건 전 세계 관련 학계에 보고해야 할 충격적 사안이다. 달리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이 정도면 투표소에 투표하러 오는 사람 수와 무관하게 사전투표율이 인위적으로 조정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민경욱 TV에서는 이를 두고 피어슨 상관지수가 0.9992라고 설명했다. 1이면 완전히 똑같다는 말이다. 0.9992는 사실상 1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귀신도 놀라 자빠질 노릇이다. 유일하게 남은 합리적 추론은 관련 종사자 누군가가 귀찮은 나머지 지난번 세팅값을 재탕해 먹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그는 성공 보너스까지 두둑이 챙겼을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 프로세스에서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 간의 괴리는 이미 오래된 말기암이라 할 수 있다. 통계학적 공린 대수의 법칙은 무너진 지 오래다. 유튜브 김동수TV가 이번 6.3 대선에 관한 중앙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전투표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예로 경상도나 전라도처럼 어느 한쪽이 대세를 이루지 않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동의 사전투표 결과를 들여다보자. 이재명 후보는 6,560표, 김문수 후보는 5,868표를 획득해 이 후보가 692표 차로 승리했다.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 후보는 2,569표로
68.31%를 차지했으며 김 후보는 966표로 24.82%에 불과했다. 기타 후보가 6.87%다. 관외 사전투표에서의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유성구 전체로는 관외 사전투표에서 이 후보는 19,535표, 김 후보는 8,591표로 2배를 훨씬 넘게 이 후보가 승리한다. 문제는 당일 투표와의 극적인 차이다. 이 후보는 3,901표로 40.3%, 김 후보는 4,902표로 50.67%를 획득했다. 퍼센트로는 김 후보가 무려 10% 앞선 것이다. 서울은 어떨까? 후보별 득표 결과를 보면 이재명이 총 47.13%를 차지한 가운데 사전투표에서는 무려 62.83%를 기록한 반면 당일 투표에서는 34.84%에 그친다. 김문수는 정반대다. 총 득표가 41.56%로 이 가운데 사전은 25.45%이며 당일은 무려 54.17%다. 관심을 끄는 후보들은 이준석과 권영국이다. 이 후보는 총 득표 9.95%로 사전에서는 10.34%, 당일은 9.64%를 기록한다. 권 후보 역시 추세가 비슷하다. 총 1.27%로 사전에서 1.3%, 당일은 1.26%다. 무소속 후보인 송진호 역시 사전은 0.08%와 당일 0.10%로 총 득표율 0.09%다. 놀랍게도 세 후보는 사전이건 당일이건 총 득표율과 거의 차이가 없다. 왜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만 이토록 심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에 좌파 성향의 유권자가 집중 참여했고 우파 성향은 당일 투표에 쏠렸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과연 그럴까? 사전투표에 좌파 성향 유권자가 많이 참여했다면 왜 이준석과 권영국, 송진호 후보의 득표율은 사전과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같아야 할까? 또 다른 반박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짚히니까 대구 경북이 사전선거율 전국 꼴찌였다는 지표를 들이댄다.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본투표 러쉬를 이뤘다는 것. 반대로 전라도 지역에서는 사전선거 투표율이 대단히 높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즉 전라도에서는 많은 수가 사전투표를 하고 대구 경북은 대부분 당일 투표를 했으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반박이다. 그러나 바로 전에 예를 든 표본은 전국 각 지역에서 몰려든 서울 지역이다. 게다가 사전투표에 대한 경계심이 희박했던 과거의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괴리는 심했다. 2017년 전에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약 2 내지 4%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총선부터 12 내지 14%나 차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올해는 마침내 당일 투표는 보수 우파의 김문수 후보가 15% 차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는 이재명 후보가 무려 37% 차로 따돌렸다. 불과 2, 3일 사이에 15 플러스 37은 52%나 지지율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선거마다 관내 관외 사전투표에서 죽기 살기식 특이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권이 없는 일제식민지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또 다른 부정선거 부정론자들의 주장은 당신네들 주장대로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판이라면 그 많은 부정행위 참가자들 가운데 왜 단 한 명도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느냐는 것이다. 한 명이라도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정상 아니냐는 실책이다. 하지만 정당법 제43조 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즉 공무상 지득한 사실 누설죄라면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한 자를 특별히 지목하고 있다. 이것은 채찍 규정이다. 그럼 그에 버금가는 당근은 없었을까? 채찍이나 당근과 상관없이 외부인들에 의해 선관위 직원의 잘못이 노출돼 고소고발당할 수도 있다. 이때는 법률소송에 따른 변호비용 일체를 선관위로부터 지원받는다.
이쯤 되면 필자라도 침묵을 지키면서 설탕 묻은 당근을 쪽쪽 빨아먹겠다. 더군다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관위는 비정상적으로 동종교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가족 구조에 가까울수록 내부의 비밀은 밖으로 새어나가기 어렵다. 특정 번호에만 기표된 투표지가 수천 장씩 연속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영상도 보는 이들을 경악해 한다. 이런 영상이 세상에 떠돌아다녀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선관위나 정부, 사정당국이다. 수천 장의 같은 후보 투표지가 유권자들의 눈을 깔보고 조롱하는 것보다 선관위, 행정부, 사정당국의 오불관언이 더 무섭다. 다음은 파이낸스 투데이 6월 7일자 기사다. 요약한다. 6월 3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개표소에서 특정 번호에만 기표된 투표지가 3,000장 연속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 화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위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전체 3,134건 중 미분류 투표지 9장을 제외한 3,125표가 모두 1번을 찍은 투표지들이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 황교안TV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이번 6.3 대선에서 선거 감시를 진행했던 여러 단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 이런 현상을 담은 영상은 덕양구 개표소 외에도 여러 군데서 촬영됐다. 개표장 참관인의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에서는 재확인 작업이라고 주장하나 선관위는 일단 한번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에 대해서 다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명확한 물증이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은 즉시 전면 수사에 착수하고 법원 역시 선거 무효소송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및 조직적 부정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오스트리아,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명확한 물증이 제시될 경우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명령한 판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이 정도의 증거가 공식적으로 제출된다면 단순한 의혹이 아닌 실질적 부정선거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밖에도 이번 6.3 대선에서는 투표지가 서로 붙어있는 것을 선거사무원이 떼어내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도 다수 발견된다. 또 투표지 서너 장이 한꺼번에 접혀있는 투표지 뭉치도 발견되거나 혼자서 여러 번 투표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최근 4, 5년 동안 선거 부정 사례로 제시된 대부분의 행태가 이번 선거에 총망라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분 지금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의 블로그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도 사실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이영돈 TV가 6.3 대선 통계 정밀 분석 통계는 인위적 개입이 있었다고 말한다는 제목의 유튜브를 방영했다. 그 결론 부분에서 이 PD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결국 선관위는 이런 통계가 전산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입증하려면 통합선관위 명부를 공개해서 공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인 명부 속에 사전선거 투표자 수와 선관위 발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명부 속에 사전투표자가 실제 투표를 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으면 조작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아니고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관위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 논란은 계속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선관위는 그런 위기 상황을 원하십니까? 6월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 선거의 투표 양상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한국인들만이 아니다.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걸쳐 독립적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한 국제공정선거연합 산하 국제선거감시단에서도 최종 성명서를 발표하고 필자가 열거한 각종 의문 사례들에 대해 똑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감시단은 무엇보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극단적 득표율 괴리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이미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 등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면서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포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됐으나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 수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그러면서 성명서를 통해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하나 한국의 선거 과정에 의심을 받는 부분은 출구조사의 신뢰성과 발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감시단의 성명서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해 전체 예상 득표율을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출구조사는 반드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구분해 발표해야 하며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당일투표의 실제 득표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어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및 촬영 방해, 신권 상태에 접히지 않은 투표지, 중복 투표와 위조 신분증 사용 가능성, CCTV 차단 및 참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깊은 의혹이 드려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민주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객관적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금은 짐승의 시대다. 정상적인 법치가 통하지 않는다. 이번 대선 훨씬 전인 지난 4월 16일 보수우파의 데모 김미영 VON 대표는 뉴델리와 인터뷰를 통해 현 대한민국 정국을 이렇게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미 그때부터 이번 대선에 대해 베네수엘라식 부정선거 모델을 들어 한국도 유사한 방식이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들키어도 괜찮다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지만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스모킹건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배춧잎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대량의 투표지 등 실물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단 한 차례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유죄 입증의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알고 있지만 애초에 검찰에까지 사건이 도달하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다. 언론, 법원, 선관위가 결탁해 있기 때문이다. 즉 수사 메커니즘이 왜곡되고 망가진 상태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비상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영장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계엄령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대통령 권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국가 형벌권이 정지된 것이며 법치가 멈춘 것이다. 김 대표는 법치가 멈췄다고 개탄했지만 마냥 그렇지는 않다. 미국에서는 미 연방수사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부정선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비밀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선일보도 6월 20자에서 더 이상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은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범죄 대상에는 미국,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깊이 연루돼 있다. 수사망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즉 A웹이나 대한항공을 통한 부정선거 투표지, 가짜 운전면허증 수송 등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인사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내 사무소를 둔 A웹은 임원진 신원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도 범행 내용에 따라서는 신장개업한 알카트라즈나 관타마노 아니면 엘살바도르로 갈 수도 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행동가들은 있다. 6월 10일 지난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서온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연 변호사가 선거무효소송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법적 대응 이제 시작됩니다라고 선포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선거 의혹 제기를 넘어 헌정질서 전체 정당성과 법적 효력을 다투는 싸움이라며 법원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법률대리인단으로는 박주연 외 자유변협, 선진변협 변호사 등으로 구성을 완료했으며 선거 전체가
통합적 위법성 구조로 법리를 설계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이는 곧 대통령직 박탈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지며 사실상 헌정질서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국민주도 법적 탄핵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소송의 실질 목표는 선거 전 과정, 즉 사전투표, 당일투표, 개표, 관리행위 등의 절차적 위헌 가능성을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며 증거 보전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거 무효 가능성의 실질화, 사법부의 책임론 공론화, 그리고 국제 여론전과의 연계 가능성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소송의 걸림돌에 대해서도 솔직히 밝혔다.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 측의 내부 갈등이다. 선거 무효 소송에서 가장 이상적인 당사자는 김문수 후보지만 당내 측근들 다수가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김재원 전 비서실장, 신동욱 대변인, 대변인 박모 씨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 설명에 이어 지금 싸우지 않으면 이 싸움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회피해도 법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정 질서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라고 호소했다. 물론 길은 순탄하지 않다. 우선 사법부가 이재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국이나 외국에서조차 도와주고 싶어도 함부로 나설 입장이 못 되는 형편이다. 표를 도둑맞은 자가 도둑맞은 적 없다는데 타국이 어떻게 개입하겠다고 나서겠는가. 결국 김문수 때문에 황교안, 민경욱 등 부정선거 규명을 힘들게 주장하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김문수 후보의 대선 이후의 침묵 모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결정된 직후인 지난 5월 11일 부정선거를 포함한 여론조사 조작과 가짜뉴스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대국민 경고 메시지를 천명한 장본인이다. 그는 이 메시지를 통해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이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 수치를 조작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들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정권 탈취 공작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라고 공개 선언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조작에 가담한 기관과 관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선거에 미친 여론 조작과 가짜뉴스 행위는 선거범죄로 간주한다. 중앙선관위와 수사기관은 여론조사 왜곡과 언론 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등의 약속을 내놓았다. 이후에도 김 후보 입장은 단호했다. 지난 5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관람한 것과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피력했다. 김 후보의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는 5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5월 22일자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문수는 2020년 5월 11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시 김문수는 부정선거의 근거로 부천 4개 선거구 사전투표함, 본투표함, 투표용지, QR코드 전부 다 보니까 선거관리제도 자체가 너무 어설프다며 자신이 21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많은 부분을 하나하나 밝혀서 바로잡아야만 다음 선거가 가능하고 이번 선거에 승복할 수 있다며 철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강조했다. 불행히도 김 후보의 5월 11일자 대국민 경고 메시지는 주요 언론들에 의해 일제히 묵살당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 나라 기성언론사들의 입장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6.3 대선에서 물러난 김문수 후보는
이성아리만큼 자신의 종전 입장과 다른 처신을 하고 있다. 사전선거 투표율 마음대로 부풀리기, 형상 기억종이 써먹기, 출구조사 조작을 하다 걸려도 그냥 실수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데 김문수 후보는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거의 표변에 가깝다. 후보들이 하나같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나오는데 이쯤 되면 부정선거를 안 하는 게 더 바보 아닌가. 박주현 변호사가 전하듯 국민의힘 자체가 부정선거 규명에 반대하는 꼴이다. 국민의힘 분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그는 지난 6월 22일 부정선거 다큐 영화 관람 등으로 공개 행보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 소리를 높일 정도였다. 그는 지난 5월 22일 부정선거 다큐 영화 관람 등으로 공개 행보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 소리를 높일 정도였다. 그는 같은 날 충북 청주 육거리 시장 유세를 통해 김문수 후보에게 요청한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달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확실하게 절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영화 본 것을 김 후보가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라고 일갈했다. 이쯤 되면 분명해진다. 황교안, 민경욱, 박주현, 도태우 등 우리 사회의 양심인사들이 진짜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중앙선관위보다 중앙선관위의 앞잡이 노릇이 나는 국민의힘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전선은 결코 형성되기 어렵다. 시대 상황이 어둡고 우울하더라도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어떻게 싸워 이룩한 나라인데 이렇게 쉽사리 포기할 수 있겠는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한 카드는 의외로 단순 명쾌하다. 부정선거 척결이다. 이 나라의 보수 우파가 복귀하는 유일한 길은 부정선거와 싸워 이기는 것밖에 없다. 이에 관해 미국의 고든창 변호사의 조언은 귀감이 될 만하다. 간추려 소개한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우리 국민에게 애국심만으로는 저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분명히 예고했다. 1,000만 명이 모이든 2,000만 명이 모이든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주권 찬탈 어젠다로 싸우지 않는다면 한국 보수 우파는 괴멸한다고 경고했다. 고든창은 한국의 보수 집회들을 꿀벌로 비유했다. 좌익의 말벌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꿀벌 1,000마리가 체온을 높여 싸우는 격이며 이는 효율성이 없고 아무리 집회에 참가해 목청을 높인들 언론에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겁을 먹지도 않을 것이며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뜻, 다시 말해 부정선거 세력 일거의 척결이라는 슬로건과 집회 참가자들의 똑같은 목소리로 공격에 나서야 상대를 괴멸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고든창은 한국을 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한국민밖에 없다고 고언을 남겼다. 다행히 필자가 마지막 탈출구로 삼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 규명을 지상명령으로 내걸고 있는 황교안 신당이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의외로 활발하다. 천만다행한 일이다. 황 대표는 신당 창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면서 진정한 싸움을 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을 하겠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부정선거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를 위해 싸우지 못하는 기존 정당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없다고 질타하고 청년과 자유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을 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어 황 대표는 부정선거 진실이 우리 사회에서 묵살되고 있다면서 부정선거 증거를 발표하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다툼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황 대표가 청년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듯이 우리가 기댈 또 하나의 희망은 20, 30대 젊은 세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각성이다. 김미영 VON 대표가 앞서 뉴델리 인터뷰에서 국민 사이에 새로운 힘이 생겼다면서 그것이 바로 2030 세대다. 10대들도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고 있다고 갈파했듯이 이 젊은 세대, 특히 자유대학을 통한 2030의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정당 결성에는 실패했지만 그 조직이 지난 4월 천명한 기존 정치권의 무기력함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불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운동 목표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 숨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으로 긴 분량의 글이었습니다.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 고문의 부정선거와 내란범들, 이런 연작 시리즈 중에서도 바로 똑같은 제목인 부정선거와 내란범들 항목 글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중에라도 이신우 고문의 글 전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 고문의 아이디 격인 눈먼 거북의 집이나 그의 블로그명인 뒤죽박죽 산촌일기를 검색하면 이 부정선거와 내란범들 연작글 전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신우 고문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새로운 희망은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해서 만드는 신당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황교안 총리의 선명한 자유우파 신당 자유와 혁신 창당대회가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마 3천여 명 정도가 많이 그렇게 참석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볼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단히 긴 분량의 글 들어주시느라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권순월TV였습니다.